네,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요 강의는 이제 왜 찍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런 설명을 해야 될 필요를 사실 못 느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지금 스튜디오 촬영을 좀 하게 됐어요. 작년인가 그 수능 해설 강의 촬영을 하고 나서 뭐 이제 반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강의를 찍을 때만 해도 저는 그냥 제 강의를 듣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찍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듯 그냥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늘상 이제 뭐 6월, 9월 이제 끝나면은 해설 강의를 다 찍고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강의 찍는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찍어서 올려놨더니 막 이제 막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꼬여요. 그러니까 강의를 되게 많이 봐주시는 건 저는 감사한데 저는 딱히 뭐 홍보를 위해서 이 강의를 찍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 학생들을 위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댓글도 좀 다 막을 거고요. 그냥 저는 열심히 강의 찍고 올리고 그걸로 끝낼 거예요. 혹시 뭐 저한테 의문점 있으신 분들은 제 학생들은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연락을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뭐 그렇게 연락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질문을 하시고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로 좀 이제 들어갈게요. 좀 쓸데없는 얘기로 시작해서 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남은 강의는요. 지금 찍는 6월 강의랑 이제 3달 후에 있을 9월 모의고사까지 해서 이제 2번 촬영으로 일단 끝낼 예정이에요. 수능 해설 강의를 이제 찍을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른 분들처럼 그냥 369 이렇게 3개를 찍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각설하고. 그래서 결국 이 강의 이제 그럼 왜 찍느냐?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이제 EBS 시대가 끝났죠. 기출 문제가 그냥 거의 최고예요. 기출의 그 코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이번 6월 모의고사만 해도 딱히 뭐 신유형이다라고 할 만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패턴을 약간씩 그냥 새로운 형태로 좀 포장한 정도? 그걸 사실 신유형이라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6월 모의고사도 역시나 평가원 문제답게 굉장히 이제 연습하기 좋은 난이도도 괜찮고 어느 정도 논리성도 갖췄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괜찮은 이제 문제들이 수십 문제가 등장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잘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분들도 저는 늘 하던 대로 문제를 풀 거예요. 제가 이제 아마 실제 수업 때 말씀드렸죠. 막상 뭐 6월 돼서는 요거는 좀 신유형이고 특이한 유형이니까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문제를 풀 거니까 자, 수업 때 배웠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적용하는 연습으로 삼아 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일단 이번 시험이 간단하게 뭐 제가 총평을 뒤에 가서 하긴 할 건데 잠깐 이제 맛보기로 말씀드리자면은 좀 당황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만약 고3 현역 분들께서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 모의고사를 보셨다면은 당황할 만도 한 게 내가 막상 이제 그 실전 대비를 나름 한다고 해서 어려운 문장들도 막 공부하고 구문 수업도 듣고 막 문제도 풀고 했었을 텐데 그때 느낌이랑 좀 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도 내용이 다 튕겨 나가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정보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래요.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는 연습을 따로 하지 않으셨으면은 평소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더라도 그게 뭔가 시험으로 연결된다는 느낌은 잘 안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진단을 먼저 좀 해드리자면요. 일단 6등급 이하는 공부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 안 할게요. 자, 4, 5등급이신 분들은 구문이 약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진단을 해보면은 어휘랑 해석부터 일단 막힙니다.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아마 10개 가까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해석이 일단 잘 안 되실 분더러 만에 하나 구문 해석이 됐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핵심 내용을 뽑아내는 게 굉장히 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개별적인 문장은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다 읽고 나서 이 글의 주제가 뭐지? 결국 뭐 말하고 싶은 거지? 이게 와닿지가 않을 거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번 6월 모의고사 이 자료만 한 게 없습니다. 다른 이상한 문제집 보지 마시고 이번 시험에 있는 지문들 해석하는 연습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만큼 퀄리티의 지문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길고 추상적이면서 논리성까지 갖췄다 그런 걸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고 해설지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또는 뭐 요즘은 뭐 EBS 같은 데 다 해설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긴 문장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나오곤 있습니다만 요거를 번역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그 한 3줄에서 5줄 되는 그 문장들 있죠. 그것들을 최대한 짧게 그러니까 한 줄 분량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맞았든 틀렸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정보량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전 때 그게 또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나는 분명 다 해석을 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문장들은 따로 좀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만 모아놓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문에 대한 좀 실전 적응력을 키워주셔야 되겠고, 이 요약하는 연습은 제가 지금 이제 해설을 하면서 조금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약이란 것도 범주화거든요. 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추상적이라서 실제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2, 3등급. 2, 3 같은 경우는 일단 독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제 독해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했을 때, 자, 범주 파악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범주 파악이란 건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말이 좀 추상적이죠. 이것도 제가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범주 파악이 제대로 되면은 아무리 길고 복잡한 지문도 깔끔하게 딱 하나로 정리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게 시험장에서 드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문제에서 지겹도록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은 좀 느낌이 안 오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실 테니까 곧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기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나왔는데, 만약 이번 시험의 소재들이 뭔가 낯설다,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분석이 덜 된 거예요. 자, 이를테면 기출문제에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는 스키마라고 하죠. 이제 테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객관 대 주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대립, 뭐 외부와 내부의 대립, 이런 테마들은요 꾸준히 나오던 거예요. 이번에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그만큼 기출에 대한 어떤 분석이 부족하다는 거죠. 또는 이제 기출을 공부했어도 이런 범주적인 테마에 근거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단어 외우고 해석하는 거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출 코드 익히기라고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하나만 예로 들자면 rather than이에요. 작년 수능 기억나십니까? 그때 가장 어려웠던 34번 문제에서도 이 rather than이 여러 번 나왔죠. 이걸 활용한 문제가 이번 6월에도 나왔어요. 30번, 33번 다 이걸로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화를 시켜서 그냥 거의 거저 먹어야 돼요. 이거 또 나왔어? 완전 이거 쉽게 풀어야지 하고 거저 먹으셔야지 나올 때마다 틀리고 하면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제 등급별로 진단을 내려드렸습니다. 뭐 1등급이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신 걸 테니까 방심하지 말고 하던 대로 계속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바로 그럼 좀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1번인데요. 자, 여기서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첫 문장을 잘 접근을 하셨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수업 때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나레이버비라는 표현을 못 들어봤으면 그건 수험생이 아닙니다. A가 아니라 B라고 해석하는 거는 이제 다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제 주어가 있다면 이 주어는 A가 아니라 B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럼 이거를 둘로 나눠서 주어는 not A, A가 아니다. 그리고 주어는 B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but이 원래 들어가야 될 자리에는 연결사를 보통 뭐를 쓰냐면은 rather를 쓴다던가 혹은 instead를 많이 쓴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2년 전 9월 평가원에서도 나왔었지만 이제 그때 이제 순서 문제였었죠. 그때서처럼 얘가 생략되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능한 게 이번에 출제된 게 여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세미콜론이 나왔죠. 세미콜론은요, 접속사의 역할을 좀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바로 but의 역할, 즉 rather나 instead 역할을 해준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문장을 봤을 때요, 자, not에다가 좀 형광펜을 해주시고 이 세미콜론에다가 좀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형광펜 하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출 코드예요. 반복되는 코드. 이런 표현들에 눈이 가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형광펜 칠하라고 하는 것들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 글을 읽을 때 저런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요,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데요. 뭐로부터?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자, 그럼 이게 A에 해당되는 거예요. 외부, 객관적인 형태. 그럼 어떻게 주어지는데? 자, 그것은 이 시각이 피는 거는 이제 주어가 동일하겠죠. 이 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은요, 형성이 된대요.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 뭐 공유된 문화적인 관점, 그리고 독특한 가치와 믿음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읽은 게 B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나레이버 B에서 A와 B는요. 당연히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A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B에 해당되는 내용 이렇게 좀 대립 구도를 잡아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A가 뭐였냐면은 외부 세계예요. 그럼 이거랑 대립되는 건 당연히 B는 내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A는 이제 객관적인 형태라고 했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실제로 기출에 나왔었던 겁니다. 외부 세계는 저가 인식하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거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세계죠.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세계인 거예요. 근데 내부 세계라는 거는 내 머릿속의 내면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점에서 내면 세계는 주관적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cultural이란 말이 나온 이유는요. 문화마다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가치관, 믿음 이런 거에서 이제 내면이라는 거 느낌 오시겠죠? 자, 요 구도를 잡아주셨으면 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되셨겠죠? 자, 그래서 객관적인 외부 세계와 주관적인 내부 혹은 뭐 내면 세계의 대립 구도가 첫 문장에 나타났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다만 이것은요. 다음과 같이 말하려는 건 아니래요. 자, 우리의 정신 바깥에 there's no reality, 현실이 없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현실은 존재는 하는데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객관적인 세계가 없다라는 것뿐인 거죠. 혹은 또 이렇게 말하려는 것도 아니래요. 세상이 단지 뭐 환영이다, 착각이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은 아니라는 거죠. 자, 다만 이거는 다음과 같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것도 좀 보이세요? 이것도 나름 나레이버 B가 조금 쓰였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것은요. 현실에 대한 우리의 현실의 우리의 버전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버전이래요. 뭐가 아니라 그 버전이 아니라. 이게 뭐 말하는 거겠어요? 그 버전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요 외부를 말하고요. our 버전이라는 거는 나의 주관적인 버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객관적인 거 밑줄, 주관적인 거 물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물결 내용이 되겠고 얘가 밑줄 내용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이 내용이 나왔다고 봐주시면 돼요. 되셨겠죠? 그 다음 there's no, 없대요. 뭐가 없냐면은 단 하나의 보편적이고 권위적인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합당한. 자, 뭐를 제외하고는 뭐 이제 이론적인 구성물로서 그런 걸 제외하면은.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왔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것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도 밑줄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주제가 나왔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요. 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이라고 했죠. 얘가 아니라 얘다. 얘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주관적인 내면 세계 이것만 이제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그럼 이쯤 되면은 사실 저는 바로 조금 이 선택지로 가도 될 것 같은 게 앞에 노에다가 형광펜을 해주세요. 이런 거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There's no view from nowhere이라고 했어요. 이 밑줄 진 view from nowhere이란 건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얘는 A의 내용이에요? B의 내용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A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즉, 정답은 객관적이고 외부에 존재하는 세계. 이게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빠르게 보면은 1번은 서브젝티브 뷰라고 나왔잖아요. 당연히 물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귀중한 관점이라고 했는데 자, 조심하세요. 범주 자체가 달라요. 외부냐 내부냐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귀중하다 아니면 가치가 뭐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저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의 그 범주를 벗어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도 특정한 관점인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도입한 관점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도입한 거면 보편적인 게 아니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닌 거니까 얘도 이제 물결 내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비판적인 통찰력. 자, 우리의 편견을 물리쳐버리는 비판적인 통찰력이래요. 아예 없던 내용이죠. 그 다음 5번 편견이 없는 객관적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 없고 객관적인 관점 시각이니까 정확하게 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봤을 때 밑줄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는 5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이제 선택지들을 봤을 때 1번이나 3번으로 가진 않거든요. 방향성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오답률을 보면은 1번을 정말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다는 거겠죠. 혹은 방향성을 잘 잡았는데 앞에 있는 노를 간과했다거나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 지금 제가 한 게 범주화예요. 아까 첫 문장 이거 읽었을 때 여기에 나온 단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는 거. 나라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두 내용으로 대립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뒤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답이 굉장히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걸 반복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1번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그 다음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요지 문제라서 평소 같으면 해설 대상이 아닌데 자, 작년 9월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좀 오답률이 높은 요지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해설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게 4번, 5번 선택지를 고르신 분들은 첫 문장을 역시나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보시면요. 콤마는 중간에 이제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is가 동사인데 앞에 명사가 없다는 건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도치구문이에요. 동사 앞에 명사가 없으면요. 동사 뒤에 있는 명사, 이게 주어라고 봐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얘가 해서 보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종종 간과된대요. 그렇지만 어떻대요? Just as important. 그만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해관계자래요. 자, 첫 문장에서 벌써 나왔잖아요. 글쓴이가 뭘 했어요? 중요하대요. 형광펜 해주세요. 소비자는 중요한 이해관계자래요. 그리고 이것도 나름대로 힌트가 되는 게 종종 간과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소비자를 간과한다는 거예요. 만약 간과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글을 쓸 이유가 없다고 했죠. 글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은 흔히 소비자를 간과하는데 간과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키워드입니다. 이거 빼놓으시면 안 돼요. 자, 이거 놓치셨으면 4, 5번으로 가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 소비자들은요. 큰 역할을 한대요. The notion of privacy paradox. 자, 이거 정확히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겠는데 뭔가 프라이버시, 사생활 개인정보의 역설이란 이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문장에서 소비자라는 키워드를 제가 아까 뽑았고요. 자, 프라이버시. 사생활이라고 일단은 번역을 하겠습니다. 이 역설에 있어서, 이 개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대요. 자, 일단 이 정도 이제 내용은 정리될 수 있겠죠. 자, 이거에 이어서 일단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역설. 자, 그다음 인게이지먼트는 일종의 참여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참여하는 정도가 되겠죠. 뭐에서? 모든 어떤 방식의 digital experiences and communities 여기까지 수식어. 자, 디지털 경험과 사회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참여의 수준은요. explode, 급증했대요. 다시 한번 나왔죠. 소비자의 참여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중요하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막 새로운 정보를 붙일 건 없습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요. 이것들은요. 이런 이제 어떤 참여의 수준은요. 거의 혹은 아예 조짐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뭐할? 느려질 조짐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거죠. 여전히 소비자가 많이 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 There's an awareness. 인식이 있대요. 소비자들 사이에. 자, 나론니 나왔죠? 체크해 주세요. 나론니하고 버럴소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얘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 내용 볼게요. A에 해당되는 내용. Their personal data. 그들의 개인적인 데이터, 정보가요. 도움을 준대요. 자, drive. 뭔가 추진하는데, 이끄는데. 풍부한 경험을요. 근데 이 경험은요. These companies provide.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경험이래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정보가 풍부한 경험을 주도하는데 도움을 준다. 뭔가 이제 일단 역시나 소비자가 참여하고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 but also that sharing this data.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요. price, 대가래요. 어떤 대가냐면 you pay for these experiences.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너가 지불하는 대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긴 하는데 데이터가. 근데 이것이 또한 대가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기업이 알면은 그 나의 기호에 맞는 그런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곧 나의 취향이, 즉 나의 어떤 개인적인 정보가 회사한테 팔리는 거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이 뭔가 그런 경험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대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내용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그래서 아까 사생활의 역설이라고 나온 게 나의 사적인 데이터, 사적인 정보가 기업한테 팔린다라는 건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나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하지만 일종의 프라이스란 대가란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이란 표현을 썼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이요. 아까 문장이 제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었는데 여기서 많은 정보를 혹시 못 얻으셨어도 괜찮습니다. 뒤에 할 만한 게 되게 많아요. 자, 보시면은 with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부터 여기가 끝까지가 다 이제 수식어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더 나은 이해인데 무엇을 언제 왜에 대한 이해래요. 그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과 사용을 뭐 언제 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없다면은 소비자들은 종종 left 남겨질 거래요. 취약하고 뭔가 이제 갈등을 느끼는 상태로 남겨져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 수집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일종의 이제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얘는 소비자의 데이터 수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것에 대해서 어때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취약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요거 예시는 좀 이따 건너뛰고요. 마지막 문장 좀 보겠습니다. 자, 얘는 분사 구문입니다. consumer 수식해준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장한 소비자예요. 뭐로? 도구로 무장했는데 이 도구는요. 이 소비자들한테 뭔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갖고 있는 소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소비자들은요. 자, move from 나왔습니다. 그 다음 뒤에 to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해주세요. from A to B, A에서 B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소비자는요. 뭐에서 뭐로? 수동적이고 뭔가 소극적인 방관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이동하게 된대요. 다시 뭐 했을 때? 선택권을 제공받았을 때요. 자, 여기서도 나름 이제 이동에 의해서 조금 범주화가 나타나고 있죠. 소비자를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수동적인 소비자고요. 하나는 능동적인 소비자예요. 자, 그럼 능동적인 소비자가 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앞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소비자가 취약하고 갈등을 겪게 된다고 했죠. 아, 그러니까 역시나 아까 소비자가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두 부류로 나뉜 거예요. 소극적인 소비자와 능동적인 소비자요. 자, 근데 여기서 글쓴이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이쪽이 되겠죠. 소비자가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선택권을 구사해야 그래야 이제 능동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앞의 내용부터 해서 다 연결이 되죠. 자, 다시 마지막 정리.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와 사생활, 즉 소비자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거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니까 글쓴이가 소비자를 두 부류로 나눴어요. 이해가 안 돼 있고 뭔가 선택권이 없는 수동적인 소비자와 잘 이해를 하고 선택권이 있는 능동적인 소비자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최종 주제는 여기가 수렴이 되겠죠. 그렇죠?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능동적인 소비자. 자,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실게요. 개인정보 제공 속성. 개인정보 제공, 데이터 수집 요거 말하는 거죠. 사생활. 이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면, 그렇죠? 더 잘 이해하면은 주체적인 소비자가 된다. 그렇죠. 액티브한, 능동적인 소비자가 된다. 다 필요한 내용 다 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2번, 3번 가셨으면 안 되고요. 그냥 아예 없잖아요. 내용 자체가. 4번, 5번이 그나마 갈만한 선택지였어요. 4번 보시면은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른다. 이 내용 나왔었잖아요. 분명. 아까 대가 내용 나왔었어요. 근데 왜 4번이 답이 될 수 없어요? 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핵심 내용인 능동적인 소비자,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 처음 문장에서
글쓴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중요한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빠지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단순히 내용 읽기 문제 풀듯이 이 내용 선택지에 있으니까 이제 답으로 할래. 이렇게 했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런 점에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뭔가 요지 문제, 주제 문제를 풀어왔었던 나름 약간 요령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등장했으니까 빨리 여러분들도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 읽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정보의 그 지문 내용들을 지금처럼 범주화하고 핵심 내용을 잡아낼 줄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 5번도 잠깐 볼게요. 타인과의 정보 공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대요. 이거 팩트예요. 본문에 어느 정도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타인과의 정보 공유 좀 애매하긴 해요. 기업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타인과의 정보 공유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든 아니든 간에 핵심 내용이 확실히 빠져 있다는 건 아시겠죠?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비교를 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4번, 5번으로 가신 분들 그럴만 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적응하셔야 돼요. 요즘 요지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도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본문에 나왔던 키워드 몇 개 넣어놨다고 해서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3번이요. 자, 모처럼 3점짜리 문제로 출제된 주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문제인데 얘도 그냥 진짜 키워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키워드는 그냥 이제 그 지문에 쓰인 대표적인 몇 개 단어를 찝어가지고 문제 풀자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나레이버비 표시한다던가 important처럼 그 지문에 범주를 나눠주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는 핵심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놓치셨으면은 그냥 내용도 되게 많아요. 지문도 길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읽다가 뭐 얘기하는 거야 싶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찍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특히나 이 문제가 특이했던 게 however가 2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however 뒤에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문장만 읽고서 답을 찍으셨어도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however를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냐면요. however 기능은 범주화예요. however를 기점으로 앞에랑 뒤는요 서로 상이한 범주가 나오고요. 그냥 상이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대립되는 범주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활용하라고 해서 however를 준 것이 그냥 뭐 however 뒤에는 중요하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 문제 안 풀립니다. 자, 가볼게요. 처음부터. 자, 상당한 뭐 연구가 되겠죠. 이 학자들에 의한 그 연구는 보여준대요. There are indeed large and sometimes surprising differences. 큰 그리고 놀라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대요. 요거예요, 요거. 형광펜 하세요, 차이. 제가 저번 수능 해설 때랑은 달리 뭐 기본 개념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을 기준으로 수업하니까 제가 차이, 뭐 이동 변화 이런 거 나오면은 이항 대립 나올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예상하셔야죠. 차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자, 뭐의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단어랑 개념상의 차이래요.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개념상의 차이인 거죠. 자, 뭐 하는데 근데 가지고 있는 개념이냐면은 describing emotion. 감정을 묘사하는데. 그러니까 문화마다 감정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그 단어랑 개념 같은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겠죠? 자, 뭐뿐만 아니라 인끼리 지금 병렬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회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이냐면 특정한 감정 표현을 끌어내는 사회적 환경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감정이 핵심이네요. 각 문화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환경이라든가 또는 그 표현하는 말, 개념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 그럼 however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 볼게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은요. 실제로 보여주진 않는데요. 뭐를? 서로 다른 문화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진 않는데요. 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냥 이거 중요하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뒤로 뭐가 달라졌죠? 뭐가 대비되죠? different cultures는 똑같잖아요. 문화가 다르다, 서로 다른 문화 이건 똑같아요.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했냐면은 아까 분명 문화마다 표현의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어때요?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래요. 이거 조심하세요. 지금 요거네요.
감정은 같은데 그 감정을 표현하는 말과 개념, 상황만 다르다는 거죠. circumstance. 이거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however가 대립시키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앞의 내용 밑줄 내용이라고 하고 뒤의 내용을 물결 내용이라고 했을 때 지금 뭐가 대비되냐면은 앞에는 문화 간의 어떤 차이점, 다름이 나왔어요. difference가 나왔어요. 자, 그에 비해서 여기선 다르지 않다고 해서 유사한 점. 자, 이게 나왔습니다. 뭐가 유사하냐면 감정은 유사하대요. 근데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분노란 감정은 똑같이 느끼는데 분노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내부와 외부의 대립이에요. 감정이라는 거는 내면의 것이잖아요. 근데 표현이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외부죠. 그래서 전 내부와 외부의 대립이 여기서 나타났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부수적으로 이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쭉쭉 가볼게요. 이거를 바탕으로 뒤에도 요 범주에 따라서 읽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예시가 나왔습니다. say 하면서. 그래서 색깔 인식이죠. 요거에 대한 예시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볼게요. Despite the same internal processing architecture. 동일한 내적인 처리 구조에도 불구하고 소름 돋아야 돼요. same에 형광펜 하시고 internal에다가 형광펜을 해주세요. 아니 나왔잖아요. 내면의 감정은 어때요? 유사하다고 했죠. 내적인 처리는 같대요. 같은 내용 나온 거 아시겠어요? 물결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번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어렵죠. 동일한 내적인 처리 구조? 이거 번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번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범주화 시켰을 때 저게 요거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납득이 되는 거지 이거 번역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되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다 안 읽히고 튀겨나오고 막 당황스럽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번역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번역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범주화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핵심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근데 이거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으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거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요거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셔야 돼요. 자, how는 방식이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우리가 해석하고 분류하고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에요. 감정에다가. 그건 다르대요. 다르대요. 다시 뭐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거 해석, 분류, 이름 붙이기가 뭐로 보이셔야 돼요? 표현. 감정을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다 밑줄이에요. 이 감정을 뭐라 부르지? 어떻게 분류하지? 뭐라고 해석하지? 이렇게 감정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나왔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건 뭐 문화마다 다르다라고 나왔고, 자 뒤에 패스하겠습니다. 막 주절이 나왔는데 결국 뭐 감정 표현 뭐 아까 저희가 봤던 내용이죠. 다음 however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도 범주의 전환이 당연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물결임에도 불구하고 밑줄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물결이에요, 밑줄이에요? 자, 밑줄이 되겠죠? 물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밑줄이다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제 예상이 맞다면은 여기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 차례냐면 물결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서적인 상태 그 자체는요, quiet invariant, 꽤나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대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대요. 보이십니까? invariant에다 형광펜이요. 여러분 이거 외운 단어 아니에요. 얘가 변하다잖아요. 앞에 in 붙어서 변하지 않는이 된 거예요. 이거 외운 단어 아닙니다. 자, 다시 또 뭐 나왔어요? 변하지 않다? 즉 다르지 않다? 같다. 뭐가? 감정적인 상태가. 그렇죠. 감정 자체는 문화마다 다르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 나온 거예요. 또 나왔네요. 물결이네요. 되셨죠? 지문 갖고 노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은 이게 어려울 수가 없다니까요. 끝났어요. however를 통해서 계속 지금 범주가 전환되고 있는데 결국 요거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다 똑같은 감정 가지고 있어. 문화마다 다르지 않아. 다만 뭐가 달라? 문화마다 그거를 뭔가 설명하고 표현하는 게 다를 뿐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를 뿐이지 내면은 똑같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읽어야 될까요? 물론 뒤에 가면 이 내용이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읽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명확해서 읽을 필요성이 잘 안 느껴져서 일단 답을 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부터. 자, 가끔 또 이렇게 잘 이해하고도 선택지에서 무너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1번 보시면요. 정서와 행동 사이의 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가 이제 물결이라면 행동은 그게 겉으로 표현된 거니까 밑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둘 사이에 본질적인 연관이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본질적이라는 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걸 본질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분명 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문화마다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본질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본질적인 연관이 있다면은 그럼 모든 감정은 똑같은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아시겠나요? 혹시라도 뭐 1번 같은 게 좀 헷갈리셨던 분들은 뭐 지문을 더 읽는 게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뒤에 여기 링크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링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얘가 플라스틱, 뭔가 가변적이고 그리고 modify, 수정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센셜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겠죠. 그래서 헷갈리신 분들은 좀 더 읽고서 뭐 근거를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자, 충분히 뭐 1번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번 볼게요. 문화적으로 구성된 representation, 이제 표현이죠. 뭐에? 감정에. 자, 잘 보세요. 말 되게 어렵게 해놨는데 감정 물결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문화적으로 뭐 했대요? 구성된 표현이래요. 문화적으로 구성된 표현. 다 들어있어요, 은근히. 감정이라는 유사한 본질이 있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표현되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죠. 다음 밑줄 물결 들어갈 거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말이 없는데요. 자, 이러시면 안 되는 게 문화적으로 구성됐다는 것 자체가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를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요. 잘못 묘사된 감정. 이런 건 없죠. 감정 묘사가 올바르다, 틀리다 이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 보편적으로 정의된 감정. 보편적으로 정의된 이란 말도 없었고 무엇보다 학문적인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좀 많이 가셨는데요. 볼게요. 여러분, influence of A on B예요. 이때는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문화적인 맥락 학습에 미치는 넓은 영향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것도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범주랑 상관이 있습니까, 얘가? 그러니까 얘는 인식이 문화를 학습하는데 뭔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감정 표현하고 이게 뭔 상관이에요? 일단 키워드 감정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사실 얘는 그렇게 매력적인 오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건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선택지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편이었어요. 물론 정답 선택지가 확 오는 선택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머지 오답 선택지가 워낙에 터무니가 없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매력적으로 끌릴만한 오답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게 무너졌느냐? 지문 때문이죠. 결국 독해 때문에. 지문이 이제 however 2번이 나왔고 내용도 되게 길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however를 보자마자 뭐를 하셨어야 되냐면은 however 뒤에가 중요하다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그 앞뒤로 어떻게 범주 전환이 일어났는가 요거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걸 좀 잘 하셨으면은 아니 다르다 뭐 다르지 않다 같다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충분히 이거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습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 문제까지 풀었고요. 자, 어법 제가 이제 2시간 안에 촬영을 조금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법은 제가 정답이 되는 선택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법은 거의 다 어디에서 답이 나오고 있냐면요. 관계사 아니면 동사, 준동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이제 가끔 이제 구문적인 거, 뭐 이를테면 대동사 이런 데서 답이 나오기도 하는데 관계사와 준동사 위주로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번이 되게 중요한 답의 후보가 될 텐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others는요. 앞에 나온 시스템, 즉 다른 시스템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구조냐면은 자, and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병렬 구조인데 시스템이 있대요. turnover in minutes. 몇 분 안에 바뀌는 시스템이 있대요. 자, 그리고 또 시스템이 있는데 rhythmic time. 뭔가 리듬처럼 뭔가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는 시간, 어떤 주기적인 시간이 확장된대요. 수백 년까지. 자, 그러니까 대비되는 게 몇
분 안에 바뀌는 시스템도 있고 수백 년까지 뭔가 확장되는 시스템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which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 하나가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rhythmic time 얘가 지금 주어로서 나왔고 바로 뒤에 extend가 동사로 나왔는데 얘가 1형식이라고 했을 때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도 되니까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근데 아까 해석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시간이 확대된 거예요. 확장된 거예요. 수백 년까지. 이렇게 1형식으로 해석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서 뒤에가 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which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뭐 in which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답을 내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러실 수 있어요. 적지 마세요, 이거는. 쌤, extend가 3형식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extend는 확대하다라는 뜻 말고 확대시키다, 늘이다라는 3형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늘리다 이 뜻으로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얘가 3형식이고 위치가 맞다면은 이 위치는 이 extend의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위치가 가리키는 건 선행사인 other systems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other systems를 여기 목적어 자리에 넣었을 때 말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하셔도 알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쉬운 얘기로 바꿔보자면은 시스템을 제가 인간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거 minutes, 그 다음에 이거 years를 인간 수명으로 제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50년까지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은 100년까지 삽니다. 요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50년까지 살고 다른 사람들은 100년까지 삽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타임에 해당되는 게 수명이 되겠죠. others에 해당되는 게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넣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수명이 사람을 확대시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수명이 확대된다. 수백 년까지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3형식이고 이 others가 extend의 목적어다라고 보는 거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좀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3형식일 가능성은 없고 1형식이구나. 시간이, 수명이 확대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확정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예고를 좀 해드렸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서 풀어볼게요. 첫 문장 rather than 보이시죠? 여기다 광펜을 해주세요. rather than은 어떻게 활용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아까 제가 not A but B가 A가 아니라 B라고 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B를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죠. 얘는 어떤 식으로도 바꿔 쓸 수 있냐면은 B를 먼저 쓰고 rather than A. 자,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역시나 얘도 B를 강조하는 표현인 게 잘 보세요. rather than이 뭐뭐라기보다는이에요. A라기보다는 B라는 것은 A를 사실상 부정하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겠어요? 여기서 끊어주세요. 여기 해석할 때 accommodated 하면 얘가 수용하다인데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자,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최근 몇 년 도시 교통 전문가들은 자, 이 사람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그냥 이제 따라왔대요. 묵인해 왔대요. 어떤 관점을. 이 관점을 따랐대요. 어떤 관점이냐면요. 자동차의 수요인데 도시에서의 자동차의 수요입니다. 이 수요가 need to be managed.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 따라왔대요. 뭐 하기보다는 수용하기보다는. 자, 그럼 대립되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나라이 법비를 나눴듯이 얘도 관리하는 거랑 수용하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눌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가 A에 해당되고
얘가 B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이 둘은 서로 대립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수용되기보다는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수용하지 않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관리고요. 하나는 수용이에요. 자, 그래서 관리 내용을 물결, 수용 내용을 제가 밑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문장. 자, 증가하는 소득은요, 불가피하게 이어졌대요. 이제 자동화의 증가로요. 모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자동차 사용이 이제 증가로 이어졌대요. 자, 심지어는 뭐가 없을 때도 기후 변화라는 어떤 필요가 없을 때조차도요.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없을 때조차도 물리적인 압박 제약이죠. 뭐에? 밀집된 도시라는 어떤 제약. 그리고 corresponding은 이에 상응하는 수요죠. 뭐의 수요냐면은 접근성, 뭐 기동성, 안전, 공기오염,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떤 거주 가능성, 자, 이런 것들. 이것도 되게 정보가 많죠.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냥 이거를 하나하나 단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나 범주에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요, 일종의 그냥 제약이에요. 제약이고 어떤 요구 사항이에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것들이 뭐 한대요? Limit the option. 선택지를 제한한대요. 뭐 하는 선택지냐면 expanding road network. 도로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거죠. 단지 뭐 하기 위해? 증가하는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수용하다 나왔죠. 얘 밑줄 표시해 주세요. 자, 다시. 자동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증가하는 거를 그래, 자동차 많이 써. 수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 더 이상 많이 쓰면 안 되라고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라는 거는, 관리라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통제나 규제에 더 가깝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수용의 반대 개념인 거니까. 자동차 얼마든지 많이 사용해도 돼라고 수용하는 거랑 더 이상 많이 사용하면 안 돼, 통제 규제하는 거,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증가하는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그런 선택지가 제한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시, 밑줄을 제한한다는 건 밑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수용하기보다는 뭐 한다?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쪽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고. 괜찮나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요. 자, 여기는 제가 다 해석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거 하나만 보면은 여기 보실게요. 설득하는데 사람들한테 choose not to use car. 사람들한테 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차를 사용하지 않을 걸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관리예요. 차 얼마든지 쓰세요라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차 좀 이제 그만 쓰세요라고 통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요, 물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사실 처음부터 물결 내용이었어요. 처음부터 수용하기보단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되셨죠? 자, 근데 여기 4번이 들어간 문장 보실까요?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인데 자동차 수요를 수용하는 직접적인 접근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되게 뜬금없지 않아요? 아니, 분명 처음부터 수용이 아니라 관리하는 거라고 해서 관리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갑자기 수용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틀렸죠. 수용이 아니라 manage 또는 그에 상응하는 통제하는 단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however는 왜 나왔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게 밑줄 물결의 방향성 전환을 나타내는 however는 아니고요. 자, 앞에를 한번 이것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또 이제 넘어가려니까 저도 약간 좀 미안하고 찝찝하긴 하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긴 한데, 자, improving the quality, 질을 향상시키는데요. 대안적인 옵션, 선택지의 질을 향상시키는데요. 뭐 이를테면 걷는다거나 자전거 탄다거나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자동차 사용을 줄이려면은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든가 뭐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기 편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 말고 대안적인 선택지를 향상시키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동차를 좀 덜 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적인 접근 방법이죠. 직접적으로 차 타지 마 하는 게 아니라
차 말고 다른 걸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가장 직접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간접적인 것과 좀 더 직접적인 방법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지 앞에는 과일이고 뭐 뒤에는 수용이고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납득되시나요? 그래서 아마 however가 조금 그나마 여러분들이 혼동할 만한 요소였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분명 most direct라고 나왔으니까 대비되는 거는 접근법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뭐 관리하느냐 통제하느냐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느냐의 차이에서 however를 썼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처음에 이거 잡으면 거의 끝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빈칸으로 가볼게요. 31번. 작년 6월에 비해서 이제 난이도가 좀 어땠냐면은 비슷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답률 이제 통계를 봐도 그렇고 큰 차이는 없었는데 뭐 뒤에서 어차피 총평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1번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정답률이 되게 낮았어요. 근데 그때 왜 정답률이 낮았냐면은 제가 이항 대립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변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시간상의 대비예요. 과거랑 오늘날의 대비가 나타나는 건데 얘를 파악하는 걸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연습해야 되겠죠. 나올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민해지셔야 돼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젊은 현대 예술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들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예술가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요. rarely는 부정어예요. 거의 참고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뒤에 예시가 나오는데 뭐 컴퓨터 사용은 해요. 아예 안 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거의 안 한다고 했지. 근데 사용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요. does not call himself a computer artist. 자기를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는 않는데요. 자, 그 다음 콤마 역시나 이것도 끼어든 겁니다. 그의 작품을 찬양하는 비평가들도요. reader도 부정어예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데요. 뭐에? 그의 광활한 사용에, 컴퓨터 사용에. 그러니까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컴퓨터를 부정하는 내용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컴퓨터를 거의 쓰지도 않을 뿐더러 쓴다고 해도 나는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그렇게 칭하지도 않고 또 뭐 많이 쓴다고 해서 딱히 뭔가 걱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별로 컴퓨터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에 여기 형광펜이요. 컨트라스트 형광펜. 이런 표현들에 예민해지셔야 돼요. 민감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내용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은요. 현저하게 컨트라스트, 대비가 된대요. 뭐랑? 30년 전과.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예술가들인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예술가들이 labeled, 이름 붙여졌대요. 비평가들에 의해서. 종종 경멸적으로요. 뭐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이름이 붙여졌대요. 자, 첫 문장에서 이게 안 보이셨어도 괜찮아요. 저도 사실 별로 신경 크게는 안 썼어요. 근데 컨트라스트라고 나오고 나서 30년 전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름 보이셔야죠. 30년 전의 예술가랑 현대 예술가들의 시간상의 대비가 나타나겠구나. 되셨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예술가랑 30년 전, 즉 과거 예술가의 대비가 나타나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다만 시간상의 대비로 끝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오늘날은 어땠고 예전엔 어땠는데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아까 현대 예술가들은, 즉 오늘날 예술가들은 컴퓨터 사용을 거의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요. 사용한다고 해도 딱히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한 어떤 인지가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근데 몇십 년 전, 30년 전에 어땠대요? 컴퓨터를 사용하면은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불렸대요. 그것도 약간 경멸적으로 말이죠. 이게 대비가 되죠. 이때는 컴퓨터를 쓴다고 하면은 야, 저 사람 컴퓨터 쓴대 라고 조금 더 의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컴퓨터에 대한 어떤 의식이 좀 더 상대적으로 컸다는 거죠. 이렇게 딱 대비가 됩니다. 되시겠죠? 자,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읽으면서.
뒤에는 이제 읽어보면은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부연 설명인데 여기부터 볼게요. 컴퓨터 즉 랩탑은요. 여기서부터 보는 게 좋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컴퓨터는요. 컬렉션 중 하나래요. 통합된 그리고 이제 휴대 가능한 디지털 기술의 여러 가지 모음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뭐 태블릿이라든가 핸드폰 이것들은 개인 컴퓨터를 이미 뛰어넘었어요. 자, 그리고 Slim Digital Devices 가벼운 디지털 기기들이 닮았대요. 근데 낯으니까 닮지 않았다는 거죠. 뭐를요? Room-sized mainframes and bulky desktop computers of previous decades. 이전 몇십 년에 거대한 그런 컴퓨터들을 거의 닮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다 인터넷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메일도 보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안에는 작은 컴퓨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요즘 스마트폰 같은 이런 기기들은요. 이전의 컴퓨터의 모습을 닮지 않았어요. 그리고 컴퓨터라는 거는 결국 이런 여러 기술들 중 하나에 불과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쓴다라는 게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좋게든 안 좋게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를 쓴다는 게 되게 주목받을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예술가가 컴퓨터 쓰면은 저 사람 컴퓨터 예술가야라고 좀 질타를 받기도 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Now, 오늘날이죠. 오늘날 컴퓨터 예술가들은 마침내 빈칸한 것 같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컴퓨터가 어떻게 됐다고 해요? 오늘날은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고 많이 쓰이지도 않고 하락했다. 이 내용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컴퓨터를 약간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가능한 선택지 한 4번, 5번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4번은 안 되는 게 제가 약간 컴퓨터를 부정한다는 게 여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용을 안 한다는 거지 얘가 뭔가 문제가 있다, 컴퓨터 자체가. 그런 의미는 아니었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extinct, 멸종된. 컴퓨터 아티스트들은 멸종됐어요. 컴퓨터를 써도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불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사용하지도 않고 컴퓨터를.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보이시죠? 아까 컨트라스트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이 시간상의 대비 요것만 파악을 하셨어도 굉장히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제가 어이가 없던 거는 가장 많이 간 선택지가 이제 2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립구도 자체를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프루언셜은 아예 정반대잖아요. 컴퓨터가 인프루언셜 했던 건 오히려 과거지 오늘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립구도 파악에서 이미 실패한 겁니다. 자, 어디에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제가 맨날 같은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조금 해결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은 저도 약간 세부적인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좀 저런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다양한 조언을 해드릴 텐데 이 근본적인 게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네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32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역시나 보면요. 비평가인데 문학에 대해서 쓰길 원한대요. 자, 근데 formalist perspective, 형식주의 관점으로 뭔가 글을 쓰길 원하는 비평가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First, be a close and careful reader. 우선 면밀하고 주의 깊은 독자래요. 어떤 독자냐면 모든 요소들을 점검한대요. 그 텍스트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점검하고요. 자, question에서 동사로 쓰인 겁니다. 의문을 품는데요. How they come together, 그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가. 여기에 이제 의문을 품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서치어 리더가 의미하는 거는 앞에 나왔던 형식주의 관점을 가지고서 문학을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형식주의적인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 이게 일단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형식주의자라고 할게요. 자, 이 형식주의자인 독자는요. 작품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이 독자는
이해를 한대요. 뭐 함으로써? 빈칸함으로써. 그럼 빈칸에는 형식주의자가 이해하는 방식이 들어가면 되겠죠? 역시나 얘가 키워드예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instead of에다가 형광펜을 해주세요. 자, 되셨죠? 여기까지가 instead of로 시작되는 전명구인데 이것도 이제 주어 동사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그 또는 그녀는 당연히 이 형식주의자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이거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할 거래요. 그 말은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이거 하는 대신에 이거 한다는 건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입구도예요. 제가 아까 나라의 법비 바꿨을 때 instead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죠. 얘도 역접 연결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형식주의자가 하는 행동을 제가 물결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과 상관없는 내용을 제가 밑줄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자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얘 다 밑줄이죠. 형식주의자는요. 점검하지 않아요. 뭐를? 자, 역사적인 거 그리고 뭐 이제 저자의 전기문, 문학 스타일 이런 것들을 딱히 뭔가 점검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텍스트에 접근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가정을 가지고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접근이냐면은 가정이냐면은 이 문학 작품은요. self-contained. 그 자체로 독립된 실체래요. 여러분 self-contained 이거 기출에 나왔던 단어예요. 독립된 실체래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이냐면 자신은 찾고 있다는 거죠. 어떤 지배적인 원리를요. 이 원칙은요. allow the text to reveal itself. 텍스트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나누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확 오진 않죠. 그러니까 뭐 내부, 외부, 뭐 주관, 객관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남자, 여자 이렇게 확 나눠지는 게 아니라서 느낌이 확 오진 않을 거예요. 조금 여기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밑줄과 물결의 차이점이 대체 뭐죠? 독립된 객체로서 작품을 보는 거, 작품이 그냥 스스로가 드러나는 거, 이게 물결이고 밑줄은 언뜻 보기엔 약간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이거 공부를 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나옵니다. 물결은요. 작품 자체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작품 그냥 내부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다 보세요. 역사, 저자, 어떤 문학적인 스타일 이런 거는 그 작품 외적인 거죠. 밑줄 친 거는 작품의 외적인 요소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나왔죠. 내부와 외부의 대결. 그러니까 이번 요일 모의고사에는 요 테마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럼 9월하고 수능에도 이게 많이 나올까요?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오히려 9월 수능은 다른 테마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작년에 뭐가 많이 나왔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는 집단과 개인, 요 테마가 진짜 많이 나왔고요. 자연과 인간, 요것도 나왔었죠. 올해 딱 시험지를 펼쳐보니까 올해는 요거예요. 내부와 외부. 근데 재미있는 거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간과 자연, 내부, 외부, 뭐 집단과 개인, 요 테마들은 기출에서 매년,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번씩은 볼 수 있는 테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행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테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EBS 보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에 나온 이 빈출되는 스키마들이 있죠. 요거 제대로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발견 못하고 있으면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조금 더 힌트를 찾아볼게요. 일단 instead of 덕분에 우리가 방향성을 잡긴 했는데 아직 그렇게 막 시원하게 와닿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연관을 지어봅시다. 예시가 나왔는데요. 자, 관련성이래요. 제임스 조이스의 에러비라는 이 캐릭터와 그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련성. 자,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그가 가리키는 거는 제임스 조이스라는 작가잖아요. 작가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건 이건 실존 인물이죠. 즉 작품 바깥의 사람들이잖아요. 밑줄이 되겠죠. 근데 캐릭터는 작품 내에 있는 등장인물이잖아요. 이 둘 사이의 관련성을 따진다라는 거는 흥미롭기는 한데
형식주의자한테는요, they are less relevant, 덜 관련성이 있대요.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형식주의자들은 이 실존 인물들과의 관련성, 이거 따지는 거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왜? 작품 외적인 거니까. 작품 외적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뭐보다 관련이 없냐면은 다른 종류의 정보들, 어떤 정보? 그 스토리가 그것 자체 내부에 담고 있는 다른 정보들보다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는 작품 안에 들어있는 그 작품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니까 내적 정보가 되겠죠. 물결돼요. 얘는 관련성이 있지만 이거 바깥의 정보는 요 관련성, 얘는 별로 관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왔죠. 형식주의자들은 작품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이 외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빈칸에는 물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형식주의자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보실게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지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선택지에서 좀 힌트를 얻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같은 말이 나오니까. 뭐 그것도 가능은 해요. 물론 처음부터 발견했으면 제일 좋겠죠. 자, 이제 빠르게 바로 가볼게요. 내부 물결, 외부 밑줄이에요. 근데 보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형식주의자는 오로지 내면에만, 내부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아웃사이드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 다음 2번이요. 중간 지점을 찾는데 그것과 세계. 그것은 아까 나온 작품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물결이고 세계라는 건 바깥 세상, 작품 바깥의 세상이니까 밑줄이 되겠죠. 이것 사이의 중간 지점? 아닙니다. 그냥 이걸 거부하는 게 형식주의자예요. 그 다음 3번. 히스토리컬 나왔으니까 벌써 탈락. 4번 같은 경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바라본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작품을 벗어나는 것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괜찮나요? 다시 정리하자면 작품 내부를 본대요. 작품 외부나 그걸 벗어나서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형식주의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5번 같은 경우도 cultural 들어갔으니까 이거 다 밑줄 내용이었잖아요. 약간 역사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바로 이제 지워버릴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보다 방향성이다. 이거 어떻게 찾는다?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계속해서 쓰는 기능적인 단어들. instead of, narrative of, rather than. 이런 것만 주구장창 반복해서 공부하셔도 80% 이상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찾는 거 꼭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 해설 강의를 찍는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실제 기출문제에 올해도 어김없이 같은 패턴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제가 증명을 시켜드리고 설득을 시켜드리고 계속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잠깐만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녹화 시간을 이제 2시간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살짝 이제 끄는 시간 같은 것도 좀 있다 보니까 모든 문항을 일단 해설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 이제 현장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풀이를 다 해드릴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파이널 때 올해 기출문제 중에서 좀 유의미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에 이제 찍을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좀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rather than 활용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요거 가지고서 나눠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풀 수 있으실 거고, 34번이 이게 되게 좀 문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빈칸 추론 강의할 때 매개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개 정보라는 게 뭐냐면 빈칸은 뭐에 대한 정보냐면 지금 얘는 앞에 있는 오프닝의 따다다담이에요. 따다다담. 베토벤 노래 할 때 그 따다다담 할 때 그거예요. 요거에 대한 정보죠. 얘를 밑줄이라고 하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물결이라고 한다면은 이 글 어딘가에는 반드시 이 밑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걔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를 매개 정보라고 부르는 건데 얘를 찾으시면 그 주변에 물결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늘 풀어왔고 얘도 그런 식으로 하면 풀리는 문제예요.
정답률이 낮긴 했지만 절대로 뭐 신유형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역시나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분간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찾는 훈련을 하는 건 필요했다. 이 정도로 일단 제가 총평을 내리고요. 36번과 37번 순서 문제는요. 그냥 너무 전형적이었어요. 그냥 기존 기출에서 뭐 바뀌었다고 할 만한 게 없었고 그나마 뭐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범주가 전환되는 부분에 역접 연결사가 쓰이지 않았다. 뭐 이 정도? 뭐 이를테면은 3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주 전환이 됐어요. 반대가 발견되는 가능성이 항상 남아있다. 그러니까 반대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여길 기점으로 해서 앞과 뒤가 다른 범주라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버시나 하월버 같은 역접 연결사가 있었을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 추세는 연결사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런 연결사 없이 이런 표현만 가지고 범주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연결사가 없는 그런 문제가 최초냐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특이 사항이긴 한데 당연히 적응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37번도 똑같습니다. 얘는 어떻게 범주 전환이 일어나냐면요. 매몰 비용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래요. 그럼 이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앞에서 계속 무슨 내용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나쁜 내용이 나왔을 때. 앞에서는 매몰 비용에 안 좋은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야 하면서 이제는 좀 좋은 점도 있다? 이 얘기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처음부터 안 좋은 내용 나오거든요. 안 좋은 내용 나오다가 B 같은 경우도 안 좋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A에서 안 좋은 내용에서 장점으로 전환이 되고 C 보시면은 대놓고 베네피트라고 나오죠. 좋은 내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B, A, C예요. 근데 이게 오답률이 왜 높았냐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서 그래요. This human tendency. 이 인간의 경향성. B 뒤에를 보면은 뭐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한다 해서 뭔가 인간의 경향성스러운 내용이 나오거든요. 얘가 얘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B라면 당연히 C가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얘를 너무 맹신한 거예요. 근데 얘가 얘를 안 가리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즉 내용적인 거를 하나도 안 따져보고 그냥 이 둘의 유사성만 생각하고 답을 내려고 하니까 이런 참사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률이 사실 이렇게까지 낮은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만 제외하면 그냥 무난한 두 개의 범주로 나눠지는 거. 심지어 범주도 이건 되게 노골적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제일 쉬운 범주라고 했죠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 그래서 이거는 내용적으로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좀 교훈을 주는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처럼 단서 몇 개 가지고서 푸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이 트렌드에 적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8번, 39번은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그래도 기존의 유형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시도가 약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트렌드는 아직도 적응을 못하신 분들이 절대 다수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정답률 52%지만 사실 쉬운 문제라고 하긴 어려워요. 자, 볼게요. 주어진 문장 저는 아직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걸 가지고서 뭔가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좀 정답률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냥 요즘은 추세는 주어진 문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본문 잘 읽으시는 게 좋아요. 본문 잘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simply maintaining. 단지 유지하는 거죠.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자, 이것은 종종 요구한대요. 뭐 새로운 품종과 관리 방식을요. 자,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만큼 생산량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해충이라든가 질병들이 계속해서 진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점 진화를 하니까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그 생산량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인간도 뭔가 계속 얘네들을 발맞추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는 막 많이 나왔는데 그냥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결국 환경이에요. 뭐 화학적, 물리적, 사회적 나왔는데 어떤 환경의 측면들 이것들이 변한대요. 몇십 년 동안 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60년대 많은 사람들이 살충제가 주로 이롭다고 생각한대요. 인간한테. 자,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아까 생산량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해충이 계속 진화해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패스트가 진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얘는 문제인 거예요. 프로블럼인 거예요. 해충이라는 거는.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바로 패스티사이드, 살충제, 해충제가 되겠죠. 이 흐름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왜 나왔는지 납득이 되시겠죠? 그럼 키워드가 좀 나왔네요. 해충이에요, 결국. 이 녀석을 어떻게 좀 잡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충제, 살충제가 이로운 어떤 해결책으로서 등장을 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요. 새로 개발된 널리 효과가 있는 그리고 지속력이 있는 살충제는요. 종종 간주되었대요. 뭐하다고? 최선의 방식이라고. 그 작물에 있는 해충을 통제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간주가 되어 왔대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 해충을 제거하기 위한 살충제가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얘가 되게 이롭다, 최선의 방식이다라는 내용. 이게 그냥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두 문장 막 골치 아프게 정보 머리에 담지 마시고 딱 이것만 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살충제 플러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 since that time 그때 이후로 it has become apparent 대절은 분명해졌대요. 뭐가 분명해졌냐면 널리 효과적인 살충제가 해로운 효과를 가질 수 있대요. 처음으로 뭐가 나왔어요? harmful 해서 마이너스 내용이 나왔죠. 자, 여기서 범주 전환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래서 끊어주세요. 이걸 느껴지셔야 돼요. 아까까지만 해도 이 해충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살충제가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살충제 마이너스 내용으로 바뀐 거예요.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since that time, 그때 이후로라고 했잖아요. 이 표현 왜 쓰는 거겠어요? 그때랑 그때 이후랑 상황이 다르니까 이런 표현 쓰지 않겠습니까? 같으면 이런 표현 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여러분 예민해지셔야 돼요. 실제로 보시면은 앞에는 다 어때요? 1960년대니까 과거 시제를 썼잖아요. 그렇죠? considered 쓰고 was considered 쓰고. 근데 얘는 지금 시제가 어떻게 됐어요? 현재 완료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현재로 아예 바뀌어 있습니다. 시제상으로, 즉 시간적으로도 지금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는요. 이거 되게 양 많은데 결국 이거예요. 살충제 마이너스. 이걸로 바뀌었어요. 더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보시는 건 뭐 좋은데 이걸 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살충제 마이너스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이요. 4번 뒤에 문장. Very high cost. 매우 높은 비용이 포함된대요. 뭐 하는데? 자, 절차를 따르는데 이 절차는요. 정부의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절차래요. 뭐에 대해서? 새로운 살충제에 대해서. 자, 뭔진 몰라도 어쨌든 살충제를 새로 개발해서 승인을 얻는데 비용이 많이 든대요. 비용 많이 드는 거 당연히 안 좋은 거잖아요. 마이너스 내용 추가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결과 더 많은 고려가 주어진대요. 즉 더 많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방식에 대해서. 뭐하는? 해충을 관리하는 다른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충제가 안 좋으니까 얘가 비용도 많이 들고 해롭고 이러니까 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충을 통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좀 범주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처음 해충 문제라는 문제가 제시되었고 살충제가 예전엔 좋다고 생각되었는데 즉 과거에는 살충제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날 최근 들어서는 이 살충제의 단점들이 보이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이제 찾고 있다. 이렇게 범주가 나눠지는 거 딱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전 뭐 할 거냐면 이 내용을 읽고 이 내용은 여기에 속하는 내용이네 또는 여기에 속하는 내용이네 여기에 속하는 내용이네 요거를 판단을 할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It has become difficult. equal to죠. 회사가 투동사하는 게 어려워졌대요. 회사가 뭐 하는 게 어려워졌냐면 develop new pesticide.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하는 게 어려워졌대요. 이 dose가 가리킨 거 살충제예요. 심지어는 어떤 살충제? 주요한 이로운 효과를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 효과는 거의 같지 않는 살충제조차도 개발하는 게 어려워졌대요. 자, 살충제 개발 어려워졌다. 여기에 속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분명 나왔잖아요. New pesticide. 자, 여기 형광펜 해주세요. 같은 범주라는 거 보이십니까? 또 연결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얘는 4번 아니면 5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선생님, 4번, 5번 이거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읽으셨는지 4번, 5번으로 거의 다 가셨어요. 특히 이제 5번에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서 5번의 오답률이 제일 높았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나름 잘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죠. 4번에 넣을까 5번에 넣을까? 4번에 넣어서 한번 해석해보고 5번에 넣어서 한번 해석해보고 어느 게 더 자연스럽지?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운에 맡기는 거죠. 정확한 풀이는 결국엔 단서랑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서만으로 해서도 안 되고 아까 순서처럼 내용만으로 자연스러움을 저울질해서도 안 되고 둘 다 써야 돼요. 자, also에 대한 광펜을 해주세요. also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신유형이 아닙니다. 자, 필기 하나 해드릴게요. also의 역할은요. 동일한 주제에 다른 내용을 추가할 때 쓰는 거예요. 이때 이 동일한 주제라는 게 공통범주고요. 다른 내용이라는 거는 하위범주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전혀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시 들어볼게요. 자, 저는요 커피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말할게요. 전 커피를 좋아하는데 요즘처럼 더울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또한 좀 달달한 카페 모카도 좋아해요. 자, 적용해 볼게요. 여기에서 공통범주는 뭐예요? 소주제, 포괄적인 주제는 커피죠. also의 역할은요. 동일 주제에 다른 내용을 추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죠. 카페 모카도 커피죠. 둘 다 동일한 주제, 즉 공통범주. 커피라는 공통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also란 표현은 앞에 나온 아이스 아메리카노랑은 다른 커피. 커피는 커피인데 다른 커피를 추가한 거죠. 이렇게 하위 범주를 추가하는 역할을 하는 게 also라는 겁니다. 이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이거 그냥 also 그냥 또한이라고 해석하면 아는 거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이걸 알아야 돼서 그래요. also가 등장했다는 건요. 즉, 요 잘 보세요. also가 등장했다는 건요. 커피 내용이 최초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죠. 앞에 이미 커피가 나왔으니까 또한 나는 카페 모카도 좋아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앞에서 커피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나는 또한 카페 모카를 좋아해.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also가 나왔다는 거는 이 공통범주가 최초로 등장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괜찮나요? 근데 카페 모카 내용은 여기서 최초로 등장한 게 맞죠. 나는 나는 카페 모카를 좋아해. 나는 또한 카페 모카를 좋아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페 모카라는 요 하위 범주는 최초로 등장한 게 맞죠. 자, 그래서 요 팩트를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also라는 건요. 하위 범주의 스타터 역할을 합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공통범주 뭐예요? 살충제 마이너스죠. 살충제 마이너스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harmful, 해로워. 하나는 비용이 많이 들어. 공통범주는 절대로 최초로 등장한 게 아니라고 했죠. 또한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하기 어렵다. 죄송해요. 이것만 덧붙일게요. 아까 비용이 많이 들다라는 거는 새로운 살충제, 신살충제에 대한 내용이었죠. 즉, 신살충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최초로 등장한 게 맞아요. 얘는 최초로 등장한 거예요. also가 나왔다는 건. 하지만 이 살충제 마이너스 내용은 이미 앞에서 등장을 했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내용은 반드시
요거 다음에 등장해야 돼요. 하지만 이 내용 앞에 등장해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요 new pesticide에 해당하는 되는 내용보다 앞에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라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나중에 나오면 안 돼요. also가 나왔다는 건 new pesticide 내용이 최초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납득되십니까? 하지만 뭐보단 반드시 뒤에 나와야 된다? 살충제 마이너스 내용이 최초로 등장한 요 문장보단 뒤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가능한 게 답이 4번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용이 되세요. 요즘은 글 읽으면서 범주화 해주세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 연습해 보시면은. 그리고 주어진 문장은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다만 넣는 과정에서 둘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땐 이렇게 단서를 부수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되셨죠? 요즘 대세입니다. 그냥 전형적으로 범주 중심의 풀이 방법, 이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자, 여기에 빠르게 적응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9번도 똑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요것도 시간이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에 2019년 시행, 그러니까 2020학년도가 되겠죠. 거기에 39번 문제 있으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범주화하는 방식 하나만 더 예로 들어드리려고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속삭임의 회랑이라고 해서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듣는 게 좋습니다. 서로 둘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속삭임의 회랑 안에서는요. 이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가능하대요. 심지어는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못 듣는데요. 이런 특수한 효과가 발생하는 곳이 속삭임의 회랑이다. 이런 내용인데 자, 잘 보세요. 이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이 표현을 보는 순간 범주가 나눠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희 둘은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앞에는 이 효과가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뒤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 환경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범주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자리가 부족해서 내가 넣지 못했는데 주어진 문장은요. 조건에 대한 거였어요. 앞에 대명사가 있었거든요. that 해가지고 즉 앞에 조건이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조건이 최초로 등장한 건 어디? 여기에요. 여기서 최초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인 거예요. 이렇게 풀었어요. 아까랑 풀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범주화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범주화하고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요거 찾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삽입 문제 풀이에 가장 잘 쓰이는 그리고 동시에 가장 많이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빈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풀이 방법이 좀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어법도 그렇고. 근데 요 삽입 문제만큼은 아직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예 감도 못 잡는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오늘 39번 하고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처음부터 읽으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다고 가정할게요. 시간상 제가 앞에는 좀 읽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주어진 문장을 좀 보면은 This makes sense. 이것은 합당하대요. 정보의 신뢰도 관점에서. 자, 여기서 여러분이 뭘 느껴야 되냐면 자, 이게 요즘 추세예요. 요즘 강화되고 있는 새로운 추세입니다. 제가 아까 스타터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은요, 스타터를 되게 애매하게 해줘요. 눈에 안 띄게 해줘요. 그러니까 예전엔 스타터가 아까 also 스타터였죠. 그런 식으로 뭐 however, bu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노골적으로 스타터를 주는데 최근 들어서 스타터를 되게 애매하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2년 전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는 some decision 해가지고 어떤 결정은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정은 이란 말이 쓰였다는 건 이 종류의 결정은 최초로 등장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스타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감각이에요. 독해 경험에 좀 기반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시중의 문제들은 이런 스타터 개념에 기반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옛날에 좀 젖어가지고 그냥 대명사 가지고 푸는 문제 그 정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긴 한데
물론 뭐 제가 만든 문제들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홍보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강의하는지 저 밝히지 않고서 이거 동영상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디서 강의하는지 여러분들 짐작도 못할 겁니다. 홍보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스타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선 이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나왔죠. 정보의 신뢰도. 이 내용은 지금 최초로 나온 거 맞죠? 앞에선 신뢰도 내용이 나온 적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디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겠죠. 이것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다가 근데 이거는 신뢰도 측면에서 좀 합당해. 그래서 이제는 신뢰도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겠죠. 그걸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뒤에부터 한번 볼게요. 정코란 새예요. 이 새에 대한 연구는요. 다음 관점을 support, 뒷받침한대요. 경계를 안 하는 동물들은요. 주목한대요. 개별적인 집단의 그 동료들의 departure, 뭔가 떠남, 출발에 주목을 한대요. 자, 그러나 또한 다음과 같은 관점인데 다수의 개체들의 떠남은요. 더 큰 회피 반응을 유발한대요. 그 부주의한 동물들한테서. 자, 지금 그러니까 벗이 대비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개별적인 동료 개체들이 떠날 때는 주목을 하긴 해요. 근데 다수의 개체가 떠나는 거는 어때요? 더 크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수냐 다수가 아니냐. 자, 그 다음이요.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만약 한 멤버가 소수가 되겠죠. 이거는 겨우 하나예요. 하나가 떠난다면은 it might have done so. 그랬을 수도 있대요. For a number of reasons. 수많은 이유로. 근데 어떤 이유냐면은 have to는 관련이 있다예요. really니까 관련이 거의 없다가 되겠죠. 포식의 위협과 거의 관련이 없는 이유로 그랬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뭐 독서실이라든가 아니 뭐 학교든 학원이든 좋아요.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요. 근데 그걸 보고서 불났나? 뭔가 큰일이 났나? 뭐 건물에 뭐 살인마가 있나? 해서 같이 도망가거나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뭐 급한 일이 있거나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거나 뭐 아니면 화장실이 급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을 수 있겠죠. 그쵸? 그거 가지고 나도 도망가야지 하진 않습니다. 근데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나 빼고 다 정신없이 막 서둘러서 나가고 있어요. 그 상황에 저 사람들이 다 우연히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구나 하고 가만히 있진 않겠죠. 뭔가 진짜 건물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도 도망갈 거예요. 그거예요. 새들이 지네들끼리 모여 있는데 a group member, 한 마리가 갑자기 depart, 떠나요. 그걸 보고서 포식자가 나타났나? 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되셨죠? 근데 자자자 on the other hand, 여기도 좀 패스할게요. 반면에 several individual, 여러 개체들이 떠날 때, 동시에 떠날 때, at the same time, 그때는요, a true threat, 진짜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이건 이해되시겠죠? 자, 새들도 마찬가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떠날 때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는데 여러 마리가 떠날 때는 의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범수가 이렇게 on the other hand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거 아시겠죠? 얘도 좀 형광펜을 해주시겠어요? 자, 요거랑 여기랑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소수, 여기는 다수가 떠날 때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소수가 떠날 때는 그게 포식의 위험이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즉 어떤 그 경고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다수가 다 도망을 가고 있다? 그럼 얘는 포식자가 존재해서 도망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나름 좀 정확도가 있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 아시겠나요? 이게 지금 하위 범죄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데 이 하위 범죄의 공통 범주는 뭐예요? 정확도죠. 위협이 존재할 가능성, 정확도 또는 가능성 다 괜찮아요. 이 표현이 바로 앞에 나왔던 뭐랑 같냐면은 reliability, 바로 신뢰도랑 같다라는 거죠.
이 둘의 공통 범주가 바로 신뢰도입니다. 얘가 높느냐 낮느냐, 그게 바로 신뢰도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저는 단 한 번도 reliability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지만 사실상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아까 주어진 문장이 신뢰도 내용이 최초로 등장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최초로 등장한 곳 여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어렵죠? 이거 정답률이 낮을만 해요. 왜냐하면은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직접적으로 나왔으면 정말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38번이 그나마 할만했던 게 거기서 new pesticide라고 대놓고 키워드가 반복됐잖아요. 근데 이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가지고서 스스로 이 범주화를 할 줄 알아야 되겠고, 이 둘이 대비되는 기준이 포식자의 위험에 대한 그 경고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주느냐, 이걸로 나눠졌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통범주 뽑아내는 것까지, 여기까지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자, 39번 같은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앞으로도 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총평을 좀 내릴게요. 나는 6월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흔히 이제 시험 난이도를 결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게임도 그렇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격투기도 그렇고 피지컬 대 기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축구 선수 중에서도 사실 되게 왜소하고 또는 뭐 이제 뭐 키도 좀 작고 그런데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 축구 선수, 농구 선수들, 뭐 격투기 선수들 중에서도 키가 엄청 크고 덩치가 되게 좋아서 그냥 거의 그 피지컬 체력만으로 씹어먹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강점이 갈리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생은요, 진짜 타고난 언어 감각 또는 뭐 훈련을 통해서 길렀을 수도 있겠죠. 이 언어 감각 자체가 되게 좋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번 6월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기에 더 가까웠어요. 문장이 되게 길었고 정보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요즘 최근에 들어서 계속 그렇긴 했지만 이번 6월은 특히나 여기에 더 가까운 시험이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언어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좀 기른 편이지 이게 타고난 감각이 좋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6월 모의고사가 조금 더 약간 버거웠어요. 오히려 작년 수능이 더 어려웠다고들 하거든요. 좀 작년 수능이 훨씬 더 쉬웠어요. 그냥 막 풀렸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수능은 사실 기술 싸움에 더 가까웠어요. 논리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어떤 뭐 단어의 난이도라든가 문장의 길이, 정보량 물론 어려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어렵게 낸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상당한 논리력, 아까 같은 범주화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게 더 치밀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어려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저는 이런 거에 좀 더 숙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 수능이 더 쉽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들은 이번 시험이 뭐 좀 쉬웠다고 하는데 나는 어려웠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대체로 여기에 좀 약점이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언어적인 감각에 있어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구문 공부하실 때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번역하고 끝내지 마시고 요약하고 범주화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길러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번에 6월이 좀 쉽다고 느끼신 분들, 즉 여기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한 6, 9, 10일 이렇게 3개의 시험을 보면은 6월은 대체로 피지컬 싸움의 가능성이 높았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데 9월 그리고 수능으로 갈수록 점점 뭐의 비중이 늘어나냐면 이 논리력, 기술 싸움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문장이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어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도 아닌데 9월 그리고 수능 문제를 보면은 정답률이 더 낮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점 더 앞으로 선지가 더 교묘해질 겁니다. 제가 아까 몇 개 문제는 선지가 너무 쉬웠다고 했는데 그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수능 가선 선지가 더 어려워질 거고요. 더 절묘한 범주화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좀 결과가 잘 나오신 분들도 방심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계속해서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능 때 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때 정말로 이제 필요했던 능력들을 다시 요약해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뭐 늘상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강조하진 않겠고요. 스타터 파악하는 거. 이거 진짜 연습하세요. 스타터 파악하는 거.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이번 삽입 문제에서는 나름 좀 정점을 찍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더 어려워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지만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연습하셔야 돼요.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EBS를 이번에 교재도 만들고 하면서 되게 철저하게 여러 번 보고서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혀 연계 느낌이 안 들었어요. 강사인 저도 안 느껴지는데 학생이 느껴지긴 힘들겠죠. 그래서 EBS 전지문 학습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난이도가 쉬워요. 정보량이 너무 적어요, 무엇보다.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딱히 언어적인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일부 좀 어려운 지문들만 선별해서 공부하는 것까지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전지문을 다 씹어먹겠다? 이건 좀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차라리 예전 기출 있죠. 그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뜯어보시고 거기에 나온 논리적인 표현들,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instead나 rather than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보완을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더 중점을 두고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전 기출 진짜 지겹도록 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어려운 지문 선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월 해설 강의 이상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오늘 오랜만에 좀 촬영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란 것도 제가 스스로 느껴지는데, 9월 때는 좀 그런 것들 많이 좀 보완을 해서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 강의로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9월 때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